일하는 그대 리스펙.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저희. 네, 마지막입니다. 헤어지기 싫어.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그동안 정말 많은 이들이 이거 찾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들도 역시 노동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리스펙 게스트로 온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을 얘기를 할까 말까 오면서도 좀 망설여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녹화하고 나서 항상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많은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참 진짜 힘들었어요. 여자로 가요계에서 활동한다는 게 마지막 게스트는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구? 누구? 정말. 사실 리스펙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네. 그러니까 데미를 거물을 장식할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연 누구일지. 저는 사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정말요? 아, 맨날 알고 있어, 혼자만. 이쪽을 잘 알고 계시니까. 힌트. 힌트? 정말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너무 적임자. 저도 살짝 알고 있는데 네. 알고 네, 계세요? 대한민국 노동계의 전설이에요. 이 진보 진영의 유일한 미남입니다. 대중들한테 쉽게 알려진 이미지는 아마 웹툰 송곳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에서 안내상 배우가 열어냈던 배역의 실존 인물. 들어오셨습니다. 야 오늘의 거물. 게스트. 네. 제 생애에 가장 격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에서 주임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동상담이라고 부르는 활동을 한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네. 40년. 근데 그게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40년만으로도 대단한데. 집중적으로 한 기간은 한 30년 정도 되고요. 그것도. 네. 네. 저는 잠깐 뵌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나시나요? 오래전에 뵀는데.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노동자들 농성 현장에 가면 항상 있는 굉장히 무서운 10대 청소년이었거든요. 10대부터 그러니까 가셨어요? 정말? 견진 작가에 대한 제 첫 기억은 무서운 10대가 나타났어, 이 사회에. 이런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 기륭전자 농성장에 있던 모습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깊게 각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걸 지금 밝혀지네. 그러니까 이걸 저희는 전혀 몰랐네요. 왜 숨겼어, 지금까지? 말을 안 했을 뿐인데. 진심 당황. 저희 리스텍에서 제일 센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일 편집이 많이 나갔었거든요. 요즘 많이 순해지신 거예요. 아니 교수님이 오시니까 왜 이렇게 작가님이 그 순해지셨어요? 농성장에 가면요. 노동자들뿐이 아니라 철거민들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는 그냥 주변에서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아니 정말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이제 운이 좋게 간혹 네. 늘 부족하다는 생각만 많이 들어요. 운빨이죠. 근데 저희 투두티를 그러게요. 저희 지금 같이 예.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오셔가지고 잘 어울리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 옛날처럼 노동조합 조끼를 입지 않고 이제 후드티를 입으신다고. 이게 극히 일부 노조인데요. 최근에 IT 산업 노조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IT 산업 노동자 만든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고 네. 조끼를 보면 선뜻 가까이 다가서기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그러면 조끼를 입지 말고 후드티를 입자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 노동법을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구고신이잖아요. 네. 근데 소개할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사회자가 고고신이라고 잘못 소개할 때도 있어요. 고고신이요. 근데
이제 고문을 네. 예전에 고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조상님들은 조선시대, 예. 고려시대는 고신이라고 그랬어요, 고문을. 아. 그래서 이름이 구고신이고요. 네. 고문당하는 경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노동상담을 처음 시작한 게 81년도인데요. 예. 81년도에 찍은 사진을 보면 사진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네. 조직 사건에 다 증거로 이어기 돼서 제 결혼식에도 친구들이 왔는데 사진을 안 찍었어요. 나중에 저게 큰 사건에 뭐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이래서. 근데 그때 찍은 사진이 거의 없지만 보면 여성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모임할 때 항상 제가 문 쪽에 앉아 있습니다. 막으시려고. 회의, 행사, 교육, 모임할 때에는 건장한 순서로 입구 쪽에 앉는다. 아. 언제 잡으러 올지 몰랐으니까. 뭐 경찰, 대공, 정보과, 뭐 형사과, 안기부, 보안, 네, 정말 많이 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것도 그때는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제 네. 삶 속에 이렇게 빨리 올 거라는 짐작을 그때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87년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한 두 달 동안에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한 40년 세월 동안 만든 노동조합보다 더 많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엄청난 역사가 울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뭐 회사 이름 예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대엔진이라는 회사에 재벌 계열사 최초로 노동자 깃발이 꽂히면서 네. 그게 확 퍼진 거예요. 그래서 태화강 둔치에 울산 공수운동장에 막 10만 명, 5만 명이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했거든요. 거기 중요한 요구 조건이 뭐였냐 하면 머리를 길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가로에 놓고 두발 잘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성인인데. 두발 네. 자유가 아니었어요. 출퇴근 시 사복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써 있고 가로하고 복장 잘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회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비원들이 마치 군인 같은 복장으로 근무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울산의 대기업 중에 그 정문에서 실제 머리 깎는 기계 그 바리깡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들고 머리 긴 사람들은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한이 맺혔던 거죠. 그게 불과 그 몇십 년 전의 한국 노동자 모습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노동을 좀 천시하는 풍조가 있을까요? 노동자라는 말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노동을 천시하는 거에 더해서 좀 두려워하죠, 사람은. 근데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렇거든요. 네. 그 지금 분단이라는 특별한 정치 상황이 70년 넘게 지속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북에 있는 집권당의 명칭이 노동당이고 발행하는 신문도 노동신문이니까 네. 우리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이런 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우리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네.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요. 저 불순 세력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빨갱이. 다른 나라는 이렇게 무시해도 불순 세력이야? 이렇게 두려움은 없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한국엔 공산당도 하나 없는 걸까요? 네, 그렇죠. 공산당이 사실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거든요. 정계적으로, 네. 합법적으로.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걸 레드 컴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아, 레드 컴플렉스. 근데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모르는 노동조합들이 많아요. 그 대우그룹이 부도났을 때 이제 김무중 회장이 해로 도피했습니다. 네, 근데 네. 프랑스 목격이 됐다는 외신이 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우그룹 노동자 가운데 프랑스까지 갔어요. 가서 잡아오자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언론이 체포 결사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찾아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준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네. 네. 방송사 인터뷰 다 주선해주고 법률 자문도 해주고 알고 보니까 프랑스 판사노조 조합원이더라. 판사노조요? 네. 와, 판사가 그러니까 판사노조가 노조에 있습니다. 가입한다는 변호사 노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새로운 얘기잖아요. 네. 우리만 새로운 얘기인 거예요. 새로워요, 지금. 독일은 장관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판사들 노조가 그럼 사유익할까요? 자기들 이익만 챙길 텐데. 게.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좀 네. 걱정인 게 뭐 경찰이나 이런 소방관분들, 뭐 판사분들 이런 분들이 노조에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파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경찰 노조가 생기면 그 도둑은 누가 잡나 그렇죠. 이런 걱정하잖아요.
다른 나라 경찰 노조나 소방관 노조나 심지어 군인 노조도 있는데 그런 노조가 뭐 어떤 활동했는지 보면 알아요. 스페인에서는 그 철거 대상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점거해서 운동하잖아요. 스카치라고 그러는. 네네. 그 사람들을 철거시키려고 잠긴 문을 따는 일을 소방관들이 되게 합니다. 다른 나라도. 근데 소방관 노조가 거부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게 소방관들의 본래 임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건 소방관 본래 업무에 위배된다. 예. 그 성명 발표하고 카탈루냐 소방관 노조 위원장이 거부했거든요. 교수님께서 지금 스페인의 그 소방관 노조 얘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저 이 얘기 딱 들었는데 네.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거죠? 용산 참사. 네. 그때 만약에 우리에게 노조가 있었으면 그쪽에 이제 농성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그 노조분들이 우린 여기 들어가지 않겠다. 경찰 특공대 노조가. 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참사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리스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비정규직이라는 생각도 여기 나오면서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우리 비정규직이지.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그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건가요? 높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높습니다. 가장 가장요? 높다고요? 네, 이건 제가 얘기하지 않고요. 이정우 교수님이라고 상당히 존경하는 원로 경제학자가 있어요. 네. 네. 그분이 쓴 짧은 글을 제가 인용할게요. 비정규직이 한국만큼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50%로서 세계 1위다. 예전에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노동상담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랬다가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에 지금 정규직이 막 굉장히 소수가 되는 특별한 상황이 돼버린 건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너무 기업이 어렵다 하니까 그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비정상적인 고용계약을 허용한 겁니다. 그럼 경제가 회복됐으면 원상으로 회복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 유익함을 일단 맛봤잖아요, 기업들이. 네. 야, 비정규직 고용하면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고 이러는 거는 다 응원하고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그 좋은 일자리를 왜 이런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노력도 없이 꿰차고 들어가느냐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네, 정말 많았었거든요. 일단 총체적으로 잘못된 상황인데 그거를 저도 얘기 들었는데 비정규직 들어간 사람들이 정규직화 되는 것 때문에 정규직들이 막 들고 일어섰잖아요. 그죠? 그렇죠. 밑에서 싸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해결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거 되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다 핵심은 저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사실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나아지는 게 거의 없어요. 임금도 오르지 않고 복지 수준도 크게 확대되지 않고 그러니까 고용의 형태만 간접 고용에다가 직접 고용으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정년퇴직까지 거기서 일해도 그 직책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정규직과 승진 경쟁 대상이 겹치지 않습니다. 로또 취업이다 이게.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기를 꺾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되게 나온 많은 비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결론이에요. 서로 경쟁해서 조금 이긴 사람에게 나은 혜택을 주게 함으로써 네. 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면 이게 공정이라는 탑을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린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경쟁이 이겼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있잖아요. 거긴 대학 교수나 대기업 정규직이나 벽돌공이나 용접공의 소득이 비슷하거든요. 당신의 자녀를 어떤 사회에 태어나서 기르고 싶냐.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처럼 생각해요. 비정규직이나 이런 낮은 대우를. 형벌이라고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다릅니까? 파업을 하면 다 불편해져요. 공공부 노동자가 파업하면 굉장히 불편해지죠. 불편하죠. 네. 근데 그 불편에 대한 불만을 파업한 노동자한테 하지 않고 노동자를 파업하게 만든 만든, 경영자들이나 정부 당국에 가서 항의해요. 그쪽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완전 다르네요, 저희. 기사 검색해 보시면요. 네. 청소 노동자가 파업할 때마다 시장 집 앞에 쓰레기 더미들이 쌓여요. 이거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파업이 발생한 거를 빨리 해결해라. 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저 예전에 그리스 여행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그리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파업이 일어났었어요. 유럽은 파업을 하면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길거리에 쓰레기가 난리가 나고 네. 그리고 전기도 나갔어요, 심지어는. 다 세상 다 파업을 해가지고 근데 유럽은 네. 최대한 불편이 커질수록 효과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청소 노동자 파업했는데 이 타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며칠 뒤에 이제 버스가 파업하고 그 해결 안 되면 이제 철도가 파업하고 연대가 그냥. 그래서 파업 참가하는 인원이 막 200만 명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그때 그 식구들 네. 전기가 나가니까 촛불을 켜고 우리끼리 음악하고 놀고 네, 쓰레기가 저기 쌓이니까 좀 나중에 버리자고 되게 그걸 갖다가 이제 안 불편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됐죠. 그렇죠, 네. 저러면 우리는 막 화가 나고 난리 났을 텐데 세상이 이렇게 다 멈췄는데 그 가족들 모두 다 그걸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네. 불편한데 지금 내가 불편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면 나중에 내가 파업할 때 누가 내 편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네.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대중적인 정서인 거거든요. 네. 소수의 생각이 아니에요. 저도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데 백화점에 노조가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네. 그래서 저도 노동자는 금속 노동자지, 제조업이지, 블루칼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지 않아서 연락을 받고 가면서도 좀 시큰둥했어요. 세상 좋아지니까 백화점에 노조를 만드구나. 가니까 그 현관 로비에 그냥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시큰둥하게 노동자 생겨 달라진 게 뭡니까? 노조가 생기고 뭐 좋아진 게 있어야 그 노동조합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근데 한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일합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걸 네. 있었죠. 예.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일을 하는데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을 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조가 생기고 나서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같이 활동에 친해진 조합원도 인사하고 회사 관리자들도 빈말이라도 한마디씩 하고 네. 노조가 생기고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반성했죠. 내가 참 몰랐다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가치 느끼고 상대방의 느낌을 자기도 갖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여기도 보면 이 화면에 우리만 보이지만 네.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명이 노력을 해서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항상 노동자들의 수고가 모든 것에 배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그 쌀한 틀에 배어 있는 농부의 땀을 기억하는 게 정말 인간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인간의 문제다, 인간의 인권의 문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셋. 저 여기 앉으면 되나요? 어색, 어색. 안녕하세요. 떨려. 무슨 얘기를 하면 되죠? 자, 일하는 그대 리스펙의 마지막 게스트는 조금 부끄럽지만 네. 저희입니다. 아니 뭐 거창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우리 저기 노동인권 상담소 타이틀을 내걸고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너무 영광스럽게 하정관 교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네.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영광입니다. 저희도 사실 할 말이 많은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냥 근데 이런 대상으로 상담하는 건 처음이어서요.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자라는 건 노무사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현역이시니까. 저도 제가 제일 먼저 상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선희 노무사님 먼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질문을 준비하셨을까요? 이런 데 처음 와봤어요. 벌 받는 기분인데요. 네, 외로워요. 옆에 게스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대를 나왔거든요. 아니면 이대 나온 여자라고. 근데 저희 아빠가 이대에서 경비를 하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항상 이제 너는 이대를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서 진짜로 이제 이대를 가게 됐는데 돌아보면 이제 그 이대에 입학을 한 게 제 인생에 이제 가장 큰 효도였고 마지막 효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는 계속 뭐 학생회 활동도 하게 되고 또 농촌 현장 활동도 가고 뭐 철거 지역에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방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학생 운동을 하게 됐죠. 제가 26살 때 학생 운동을 같이 했던 친구들하고 이제 졸업하고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노동 운동을 하자. 왜냐하면 이제 노동 운동들이 사실 사회를 바꾸는 가장 큰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노동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노동 운동을 하기 위한 노동자의 도시, 노동운동의 메카 울산으로 가자. 이래서 몇 명이 그때 같이 내려왔었어요.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버스를 탔어요. 어디 그 시내 나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 빨간 노조 조끼를 입고 뭐 단결투쟁 이렇게 써 있는 빨간 노조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서울에서도 데모할 때나 봤지 일상생활에서 저런 조끼를 입고 이러는 거를 그때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역시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울산을 보통 노동자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많은 노동조합이 있고 그래서 이 노동인권 문제나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반응할 거라고 저는 예전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파업이 벌어지면 또 어디 아산로에 차 막히겠네. 뭐 또 내 차 주문한 거 안 나오겠네. 이런 반응이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근데 울산은 다 보면 대기업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대기업 노동자들이 상대적 고임금이니까 네. 대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상당히 이기적으로 보이고 그보다 훨씬 낮은 조건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 정도면 살만할 텐데 왜 또 파업까지 할까? 네. 그럼 우리와 격차가 더 벌어질 텐데 그럼 우린 뭔가 이런 정서가 많아서 계층 간에 큰 격차가 생기니까 이제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호의적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 그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일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당연히 이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고 저 열악한 중소 영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도 같이 해줘야지 대기업 노동자들이 이걸 사실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걸 못한다고 해서 대기업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활동이 정당하지 않거나 사회 해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나마 비정규직이나 영세 하청업 노동자의 권리도 같이 챙기는 노동조합이 울산에 있는 노동조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가장 대기업 기존 노동자의 상징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비정규직 투쟁을 하다가 정규직 노조 간부가 해고된 사업장은 사실 거의 없어요, 다른 곳은. 근데 현대차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거창한 계기라고 할 거는 없고 이제 그때 나이가 30 정도 될 무렵이었으니까 이제 20대를 지나는 시점에선 이제 어떻게 뭘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노무사라는 직업이 직업도 되면서 또 이제 노동자들에게 또는 노동조합에게 도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노무사님으로서 활동을 하시면 일단 노동자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은 노동자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무사님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어떤 사건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는지 그런 동병상련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사건도 사실 잘 안 된 사건이 기억에 남아요. 예를 들면 제가 노무사 이제 초창기에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노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고 생리휴가를 쓰신 거예요, 이분들이. 처음으로, 생전 처음. 근데 그 생리휴가를 집단으로 썼다. 이래서 해고가 되셨어요. 근데 그 해고 사건은 이겼는데 이분들이 계약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내보냈고 이거는 부당해고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해고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진지하게 나는 노무사를 그만해야겠다. 노동조합에 아니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노무사가 무슨 아이고야. 소용이 있나. 이래서 이제 구인 광고 찾아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 뒤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정의는 이긴다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는 승리한다. 왜냐하면 승리한다고 해서 정의인 것도 아니고 모든 정의가 승리를 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개별의 싸움은 질 수도 있지만 결국 길게 보면 결국은 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욱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는 진보할 거다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노무사로 이 노동법의 한계를 알면서도 이 노동법의 영역이 점점 넓어질 것이고 점점 넓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게 이제 방송을 거듭할수록 만약에 제가 이 게스트들을 제 사무실에서 만났으면 예컨대 그 화물차 노동자나 아니면 다른 뭐 라이더 노동자나 만났으면 저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법적인 얘기만 했을 것 같아요. 계약서를 봅시다. 규정이 어떻고 뭐 근무 시간이 어떻고 뭐 이런 법적인 얘기만 했을 것 같은데 이 리스펙을 통해서 만나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분이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셨고 뭐 아이는 몇 명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고 어떤 점이 좋고 이런 이야기를 저는 수많은 그 상담을 하고 의뢰인을 만나면서 그런 질문을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노무사로서는 방송도 처음이었지만 그런 경험도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제 얘기 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사실 저는 리스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근데 그 전까지는 솔직히 TV에서 뭐 노동, 인권, 뭐 파업, 투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도 사실 내 일이 아니다. 그냥 저건 저 사람들의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정말 부끄럽지만. 근데 리스펙을 하면서 이게 내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이구나.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년 차 아나운서 박성은입니다. 처음엔 과외 했다가 뭐 학원 강사 했다가 백화점에서 직원도 했다가 드럭스토어에서 알바도 하고 그리고 카페 알바, 베이비시터, 공장 알바도 했어요. 정말 백화점 알바 특히 했을 때 그 구두를 신고 한 8시간을 한 번도 안 앉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고 그냥 계속 벽만 쳐다보면서 8시간 동안 이렇게 꽉 끼는 옷 입고 부비는 부츠 신고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도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이 너무 작았어요. 알바를 하면서 밤에는 아카데미를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돈 많아야 아나운서 될 수 있나? 그래서 저와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 진짜 방송이 아니라 방송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리스펙이라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왜 그러지? 죄송해요.
제가 2019년 4월에 입사를 해서 올해 지금 5월이니까 딱 2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리스펙을 하기 전까지는 뉴스 말고는 계속 울어. 어떡하지? 진짜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죄송해요, 감독님. 그래서 사실은 타지에 혼자 살면서 뉴스하고 맨날 하는 게 없으니까 되게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그래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사실 제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올해 초에 리스펙이라는 프로그램에 혹시 같이 하겠냐라는 제안을 먼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그냥 이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냥 프로그램을 7번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거기 나온 분들이랑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뭐 유익한 내용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힘든 분들이 나오셔서 본인의 힘들었던 삶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되게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되게 생각보다 재밌다. 재밌게 촬영하면서 이게 밥벌이도 될 수 있다니 참 좋은 것 같다.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부당한 거래 채널의 박상원입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송곳에서 구고신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혹시 나의 지금 이야기가 노동 현장하고 굉장히 동떨어졌다 이렇게 이상적이라고 그렇게 느끼실 때는 혹시 없는지.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다 얘기하잖아 드라마에서. 이게 이제 그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 철학적 명제를 작가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견진 작가가 하고 싶은 질문을 그대로 다 표현하라고 그랬으면 당신 결국 노동운동 경력 팔아서 교수 된 거야. 아니에요. 근데 교수 된다면 감이 떨어졌다고 그런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대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이 물론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비정규직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시간 강사였다가 그나마 이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 교수여서 그런 정규직 교수로서의 기득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라뇨. 달라지지 않아서. 않으면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히려 저는 풍경이 달라진 쪽은 작가님일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요즘에 지금 책을 하나 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그 책이 엄청 잘 팔린대요. 진짜? 그 뭐죠? 그 자신의 경험을 다 녹여가지고 결국 책을 쓴 거 아니에요? 녹즙. 녹즙 배달. 그걸 다 이야기를 해서 내가 봤더니 재밌던데요? 그거? 굉장히 감사합니다. 재밌던데? 예. 예. 지금까지 10대 글쓰기로 데뷔한 다음에 도끼 썩는 줄도 모르고 20년이 훌쩍 지나갔지만 베스트셀러 하나 내지 못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기룡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조 단식을 하는데 보통 1일 단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하루 굶는데 이게 뭐야, 여자애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좀 그냥 굶잖아 이러면서 막 이틀을 굶자. 근데 막 이틀도 잘 굶잖아, 3일 그러다가. 근데 이제 너무 상상이 안 되면 100일을 굶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굶고 또 굶다가 한 10일이 됐더라고요. 저는 이데올로기는 별로 관심 없어요. 네. 사람이 지금 죽겠는데 사람은 살리고 봐야죠. 항상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나는 지금 너무 편하게 산다. 지금도 어디에는 굴뚝에 누가 올라가 있을 텐데. 제가 맨날 그런 걸 기록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럼 그럴수록 패자의 기록이 중요해. 놈들이 생각하는 대로 역사가 그렇게 됐다고 놔둘 수는 없지.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아주 오래가는 기록 매체니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러고 있어도 되나? 막 좀 그런 죄책감이. 근데 현진 작가를 저 같은 사람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네. 남들이 평생 동안 해볼 만큼의 어려운 경험들을 이미 축약해서 사서 많이 했거든요. 그 몇 배를. 사서. 사서 고생하는 타입. 그래서 그동안 한 것만도 다른 사람 몇 배의 어려움을 스스로 겪어봤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제 된다. 그만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자학하지 않고 말고 그래요, 내가 왜, 맞아요. 왜 이거밖에 못하고 있을까 이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들 만나면 현진 작가 같은 사람 반만큼이라도 해봐라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델이니까 보통 기록 노동자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자신들 노동자. 스스로 아. 노동자의 삶을 기록하고 근데 10몇 권을 썼다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 그렇게 많이 못 썼거든요. 네, 작가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나 슬래시 얘기 나면 또 울 것 같은데. 아, 울지 마.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자, 그리고 다음은 또 우리 선물 요정 세라 씨. 세라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라 씨. 네. 아이고. 세라 씨가 또 리스펙을 하면서 처음으로 본인이 노동자라는 인식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받으면서 활동을 했는데 더러우면 떠라. 더러우면 더러우면 떠라. 그러면 떠라. 아. 들어오면 성공해라. 뭐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나 제가 인간으로서 쓸모가 없다고 느낀 순간들이 이제 계속 됐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내가 원치 않는 너무 과도한 노출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회식 자리에 가서 뭐 춤추고 노래해야 된다거나 섹시한 컨셉으로 데뷔를 했고 그 컨셉 안에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을 좀 강요당했다고 지금은 느껴져요. 그때는 잘 몰랐고 그때는 내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을 뿐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게스트로 오신 많은 분들과 되게 흡사하지 않나 는 생각도 하게 되고 진짜 힘들었어요. 여자로 가요계에서 활동한다는 게 그리고 걸그룹으로 활동한다는 게 내 선택이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저는 후배들의 무대만 봐도 눈물이 났었어요. 그 무대에서는 진짜 행복하고 즐겁고 컨셉에 맞춰서 너무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지만 저들이 뒤에서 받고 있을 그런 스트레스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떠오르고 예능을 봐도 토크쇼를 봐도 눈물이 계속 났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듣는 이야기들은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인권 아니면 노동권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되게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너 정산은 받고 있니? 회사에서 이상한 것들을 강요하진 않니? 보이그룹 생활이 끝났을 때 어떻게 먹고 살 계획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들의 관심이 제가 걱정하는 것들이 아닌 언니, 전 어디를 성형해야 될까요? 저는 뭘 해야 더 예뻐질 수 있을까요? 뭐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되게 크게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나도 저랬겠지만 나도 누군가가 선배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랬을 때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거든요. 그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지금 저의 목표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릴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가 스스로에게 너는 가치 있는 노동자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단계이고 리스펙이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산업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건강한 노동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도대체 이거는 해결 빨리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니까 먼저 모범적으로 해결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부가 지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술가를 했다가 굶어 죽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 다음으로 해리포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자인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 1권을 쓸 때 조앤 롤링이 장기 실업자였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동네 도서관에서 몇 년 동안 그걸 쓸 수 있었다. 저 예술가를 지원하는 저런 제도가 없었으면 해리포터는 탄생하지 못했을 거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배가 고파야 예술이다 막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애쓰니 싸웠는데 예술가들에 대한 사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 먹게 하자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거다. 한국의 예술가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밤새 싸운 적이 있었죠. 근데 그 혜택이 결국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돌아가요. 그래야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그 좋은 예술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노동 그 인권에 대한 산재 사망에 대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과 좀 어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태일 50주기 행사에서 노래를 하면서 제가 순간 이렇게 저한테 마이크가 넘어왔길래 제가 저희는 노동자로도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뭐 노래하는 자리에서 노래하는 자리에서. 그 말을 하고 노래를 했거든요. 선동을 한 다음. 네, 그래서 그리고 봤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해놓고 오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는 과연 노동자인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하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예술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예술가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지도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은 음악가 하림입니다. 특히나 예술가들은 늘상 그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예술은 원래 결핍에서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근데 결핍을 느끼다 보면 진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의미로 예술가들은 진보주의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중에서 조금 더 그런 타이틀을 더 받게 된 것은 제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좀 많이 해오고, 그리고 큰 그런 계기가 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 샘을 쓰지 마라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SNS에서 함께 부르기 캠페인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캠페인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이 번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캠페인이 또 그때 당시에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노래도 많이 부르게 됐고 그랬거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의 노동 인권이 이렇게 열악하구나. 그리고 단순히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그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구나. 그러면서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바가 많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노동자인가? 이런 고민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리스펙을 진행하면서 여기서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은 저희한테는 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되었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정당한 보수에 대한 그런 논의 없이 그냥 일을 하게 된다거나, 그리고 일을 하고 일이 잘 안 됐다는 이유로 그냥 보수를 다 이제 받지 못하고 그냥 일이 사라지고 이런 일이 너무 많고, 저도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성공한 음악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런 저도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전에는 더 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저보다 훨씬 더 힘이 없는 시작하는 음악가들은 고생을 예전보다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실 음악가로서 음악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음악은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원래 이렇게 굉장히 퍼지고 빛을 발하게 되거든요. 그게 음악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리스펙하면서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들어주는 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들은 이야기를 음악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거든요.
뭐 네. 그래서 음악 여기서 노래를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음악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그거예요. 음악은 어떠한 쓰레기도 만들지 않고 그리고 음악은 누구도 해치지 않아요. 뭔가 남는 게 없이 그냥 마음에서 마음으로 닿고 그리고 사라지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노래를 더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굉장히 긴 시간 이야기했는데 네. 아, 이것 때문에 있다가 돌아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잡혀가서 조사받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갈까 봐 아무도 걱정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이만큼 세상을 바꾼 거거든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바꾼 거거든요, 세상을. 그동안 계속. 근데 우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이게 안 느껴질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활동이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1화부터 교수님까지 14분 정도의 게스트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게스트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기 일을 꿋꿋하게 수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삶을 바쳐서 변화를 만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 이제 시그니처 포즈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자, 일하는 그대 리스펙!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불로 살았을 적 얼굴 자르그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두게. 가끔 엄마 차